보셨잖아요. 앞에 앉아 있는 거 쑥스럽게 다시 한번 박수를 쳐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이런 시기에 또 다른 분들 정말 훌륭한 분들 많이 강연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와주셔갖고 제가 진짜 감사드리고요. 복 받으실 거예요. 구제해 주셨어요, 저를. 요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 강연이 원래 3월이었어요, 예정됐던 게. 근데 지금 벌써 넉 달째 이제 미뤄져서 결국 이제 오늘 이렇게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앉아 계신 것도 X자, 아마 이거는 이제 앉지 말란 자리 같아요. 그리고 저기 띄엄띄엄 이렇게 앉아 주셨는데 힘드셨죠, 많이? 어떠셨어요? 네,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아니죠, 그런 건. 네, 좀 힘들었죠. 저는 아이가 둘인데 미치겠어요. 지금 혹시 자녀가 있으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집에만 있고 뭐 점심 해 바치고 진짜 돌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가 좀 슬기롭게 많이 이겨낸 편이고 아직까지 확진자가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노력을 해서 된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감염병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우리가 감염병 많이 봤잖아요. 예전에 우리 사스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지만은 에볼라가 또 있었어요.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는데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상당히 크게 발발을 했었습니다. 서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근데 에볼라는 사실 1976년부터 발발이 됐던 병이에요. 그게 이제 에볼라 강이라는 그 유역에서 시작이 돼갖고 에볼라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2014년, 2016년 그때 에볼라가 발발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시에라리온에서만 해도 뭐 한 거의 4,000명 가까이 죽고 그리고 저기 뭐 기니아 같은 데서도 뭐 한 2,500명 가까이 죽었고요. 또 뭐 라이베리아 뭐 이런 데는 5,000명 가까이 죽고 잡지를 못한 거예요 그때.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만 했을까? 에볼라 때문에. 그래서 에볼라를 왜 잡지 못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말씀하셔도 돼요. 네. 왜 못 잡았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백신이 없어서.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었어요. 사실. 치료제가 2019년이 돼서 에볼라 치료제가 나왔어요. 자, 근데 우리도 지금 치료제 없어요. 근데도 많이 살아남잖아요, 사실. 에볼라 같은 경우는 치명률이 5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걸리면은 죽거나 살거나 반반 거의. 근데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제가 없고 지금 입을 다 가리고 계셔갖고 누가 얘기했는지 몰라. 근데 어쨌든 이쪽에서 나왔어요, 약간. 치료제도 없고 그리고 뭐 아프리카라는 지역의 특성상 뭐 아무래도 좀 열악하잖아요, 공중보건이. 뭐 그런 이유도 있었는데 사회학자들이랑 같이 일을 하면서 이 공공보건학자들이 밝히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사람들이 클리닉을 안 가요. 그러니까 에볼라를 잡기 위해서 지역마다 이렇게 병원 같은 걸 클리닉을 마련을 해 놓잖아요.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갈까요? 이상하죠. 돈이 없어서 공짜로 해주는 데였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안 가. 거기 가면은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제가 만약에 내가 목도 좀 아프고 열도 나는 것 같고 뭐 으슬으슬 춥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하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전화를 일단 1339에 하겠죠. 그럼 거기서 어디 선별진료소 가세요 얘기를 하면 거길 가겠죠. 그래서 거기 가서 검사를 받고 확진인지 아닌지 판정을 받고 확진 판정을 받으면은 병원에 다 가서 입원을 하든지 뭐 의사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서 하고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몸이 아프고 안 좋은데 병원에 가면은 내 장기를 빼갈지 몰라 이런 생각은 안 하죠. 근데 서아프리카 사람들은 장기까지는 아닌데 내가 클리닉이라는 데를 갔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라고 생각을 해서 안 간 거예요. 그래서 몸이 좀 아픈데도 낫기치하고 집에 머물고 그게 퍼지고 해서 저렇게 몇천 명이 죽게 되는 불행이 닥쳤는데 그러면은 또 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왜 그렇게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니 병원도 믿지 못하고 클리닉도 믿지 못하고 거길 가라는 정부의 말도 믿지 못하고 안 갔을까? 왜 그랬을까요? 네? 네.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 아프리카 54개 국가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다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딱 바둑판처럼 국경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럽 열강들이 식민지로 만들었다가 떠나면서 그냥 바둑판처럼 그어놓고, 사실 근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무슨 근대 민족 국가가 성립되고 이런 나라가 이런 지역이 아니에요. 부족 국가가 훨씬 더 많았고, 그는 뭐 이 부족 저 부족 예전에 싸우기도 했었는데 그냥 한꺼번에 넣어놓고 나라를 만들어 버리니까 내전이 그렇게 많이 생기잖아요. 또 아프리카 내전의 그 상흔은 어마어마하게 잔혹하고 또 굉장히 처참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 클리닉에 갔다가 지금 다른 부족이 지금 잡고 있는데 혹시라도 정부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갖고 내가 죽을 수도 있어. 어디로 팔려갈 수도 있어. 뭐 하나가 잘릴 수도 있어. 이런 두려움 때문에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뢰를 못한 거죠. 근데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그러니까는 부족이 많은, 그러니까 다부족 혹은 다인종, 다민족으로 구성된 국가라든지 이라도 모두가 그렇게 내전을 하진 않아요. 근데 아프리카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지금 아니 저 여자는 와갖고 강연하러 와갖고 질문만 던지고 앉았다고 그러실 것 같은데, 예. 왜 그랬냐? 노예 무역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전에 이제 노예제도가 있을 때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많은 노예들을 잡아갖고 저 대서양을 건너서 가기도 하고 또 유럽으로 가기도 했죠. 주로 이제 대서양 쪽을 많이 갔는데, 지금 보이는 이 사진,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시에라리온에 가면은 있는 그 당시에 포르투갈 노예 상인들이 사용했었던 곳이래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지나가면은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써 있죠. 굉장히 끔찍하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뭐 많이들 봤을 법한 그런 노예 무역 당시의 그 그림인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 이제 노예 상인도 있잖아요. 여기 딱 팔짱 끼고 있는 노예 상인 있고, 그리고 건장한 노예들이 잡혀 들어가는. 자, 우리가 보통 노예제도, 노예무역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그 못되게 생긴 뚱뚱하고 배 나온 그 백인 아저씨들 여기 막 수염 입고 이런 사람들 막 이렇게 노예 세워놓고서는 아 얘는 얼마고요, 얼마고요 이런 장면이 생각이 나죠. 근데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데려올 때요, 그 노예들은 어디서 구했을까요? 그 많은 건장한 흑인 청년들은 누가 데리고 왔을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 배 나오고 뚱뚱한 백인 아저씨가 뛰어다니는 흑인 청년들을 잡을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팔아 넘겼죠. 처음에는 전쟁 포로들을 팔아 넘겼어요. 나중에는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매복하고 있다가 납치해서 팔아 넘기고, 안 되다 보니까는 모자라면은 이제는 같은 부족 내에서 친구를 팔아 넘기기도 하고 지인을 팔아 넘기기도 하고. 옛날에 1900년대, 1800년대, 그러니까 19세기에 지그문트 켈레라는 독일 신학자가 가갖고 이걸 기록을 해놓은 게 있는데, 당시 이제 시에라리온 지역에서 이렇게 노예들을 봤더니 전쟁 때문에 포로로 잡혀온 아프리카 청년들은 25%밖에 안 됐대요. 한 40%는 속아서. 그래서 그러니까 친구가 속이고 지인이 속이고 납치가 되고 이렇게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이 노예 상인들이 뭘 주냐면은 무기를 줘요. 자,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이제 제가 여기도 적어놨지만 왜 이렇게 높아요? 네, Gun and Slave Cycle. 그러니까 총과 노예의 사이클이라는 건데, 총을 주고 그 노예를 팔고, 그러면은 이 이제 총을 가졌으니까는 자기는 어떻게 보면 자기하고 자기 가족을 지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누군가를 팔아 넘기게 돼요. 그럼 팔아 넘겨지게 될 것 같은 누군가는 나도 총이 필요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거죠. 족장은 더 나빠요. 족장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팔아 넘기거든요, 그냥. 그래서 이 아프리카라는 사회의 어떤 그 부족 체계라든지 이런 거는 서로가 믿을 수 없고, 그 부족 내에서도 믿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걸 하나의 국가로 국경선을 만들어갖고 넣어놓으니까 서로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내전이 생기고, 그러니까 아주 예전에 노예 무역부터 생겨왔던 불신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고, 그게 결국에는 에볼라라는 감염병이 터졌을 때 클리닉에 안 가는, 정말 기본적인 건데 고치러 안 가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 거죠. 제가 오늘 이제 에볼라 얘기로 사실 시작을 해봤는데, 사실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 신뢰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신뢰를 하지 못하니까는 사람들이 저렇게 죽더라도 클리닉을 안 간 거잖아요. 2000년대에 하버드대학교의 이제 교수 중에 로버트 퍼트남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볼링 언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혹시 이 중에도 읽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혼자서 그냥 볼링 한다는 얘기죠. 네, 쉽게 말하면은. 근데 옛날에는 1960년대, 70년대 이럴 때는 이웃들이랑 같이 가서 저녁 먹고 난 다음에 야, 우리 볼링하러 가자. 그러면은 이제 동네에 있는 볼링장 갖고 막 볼링하고 노는 거예요. 맥주 한잔 하고. 근데 2000년대 딱 들어서 보니까 뭐 이제 그 전 얘기했죠. 1900년대 뭐 1990년 뭐 2000년 보니까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죠. 다들 집에서 그냥 TV 보고 케이블 TV 많으니까 또 볼 것도 많고 그래서 밥 먹고 각자 떨어진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요새는 사실 그것도 안 하죠. TV도 안 보고 다들 그냥 핸드폰 보고 있고 스마트폰 보고 있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떨어져서 예전에는 같이 볼링도 하고 그러면서 집안 얘기도 하고 동네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 우리 동네를 어떻게 발전시킬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젠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는 서로 간에 뭐랄까요, 그 신뢰를 쌓을 만한 그런 기회도 시간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뢰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소셜 캐피탈, 그러니까 사회 자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근데 이게 많아야지 사람들이 와, 내가 속한 공동체가 굉장히 발전을 할 거다. 내가 왜냐하면 여기 소속감을 가지고 있고 내 주변 인물들, 나의 이웃들에게 나는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동네를 발전시켜야 되라는 어떤 사명감을 갖게 되는데 그게 없어지면은 우리의 경제라든지 뭐 공동체라든지 사회는 발전하지 못한다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죠. 근데 저는 사실은 그 부분을 좀 질문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 내가 어디 속해 있다는 이 사명감, 정체성 이런 것이 정말 신뢰를 쌓기 때문에 아주 좋기만 한 것인가? 이 공동체라는 것이 뭔가 우리가 같이 뭐 공유한다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좋기만 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2009년부터 서울시에서 하는 서울시 서베이가 있어요. 굉장히 큰 서베이였습니다. 방대한 건데 한 2만 명 넘는 샘플이 있고 4만 명이 넘는 샘플이 있고 2만 명이 넘는 가구가 이제 샘플이 되어 있어서 이제 저는 사실 공부를 하면서 통계를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고 되게 좋아하거든요, 숫자를. 그래서 많이 숫자 갖고 장난치고 그러는데 질문 중에 그런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을 신뢰를 하십니까? 아니면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질문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질문 이런 것도 있어요. 이웃들을 신뢰를 하십니까? 아니면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뭐 굉장히 많아요. 외국인이 당신 동네에 뭐 이사를 오게 된다면은 뭐 그것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 제가 그런 걸 좀 추려봤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은 신뢰 그 레벨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덜 신뢰하는 게 있고 뭐 이런 게 차등이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람을 신뢰하십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랑 우리 이웃을 신뢰하십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봤을 때 누구를 더 신뢰할 것 같아요? 이웃이 더 신뢰를 가질 것 같지 않으세요? 아무래도 나의 반경 안에 들어오는 나와 조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신뢰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죠? 가족을 제일 신뢰하고 그 다음에 이웃이나 뭐 친구를 신뢰하고 사회는 뭐 신뢰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국가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는데 이제 그 비슷한 그런 게 나왔어요. 제가 이거를 0부터 1까지, 그러니까 숫자가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아가는 건데 그걸 이제 만들어 갖고서는 혼자서 이게 숫자를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일반적인 신뢰 수준이 서울 시민의 경우에 0.463%, 그러니까 0.5는 좀 안 돼요. 근데 이웃에 대해서는 0.551, 그리고 외국인 이웃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더니 한 62% 정도는 뭐 괜찮다라고 대답을 해요. 뭐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그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숫자 갖고 노는 거 좋아하니까 그러면은 신뢰를 하게 되는데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신뢰를 더 많이 하고 적게 하고 하는 데는 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있을까 하고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회귀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막 해본 거 돌려봤어요. 통계적으로.
그러면은 누군가를 신뢰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이유, 원인, 요소. 교육도 있고요. 예를 들면 교육 수준이 높으면은 신뢰도가 좀 높아져요. 소득도 있고요. 나이도 있고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되게 희한한 걸 봤어요. 되게 희한한 거. 뭘까요? 맞추기 힘들 거예요. 집을 자가 소유했느냐. 네.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집을 자가 소유한 사람이 소위 말하는 세입자, 집 없이 다른 사람의 집에 세입자로 사는 사람보다 신뢰 수준이 높은 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모든 신뢰가 높은 게 아니고 특별하게 높은 신뢰가 있는데 뭐냐? 이웃에 대한 신뢰예요. 왜 그럴까요? 네? 그 오랫동안 거기서 살고 싶어서.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이 딱 박혀 들어가 있고 그러면은 정체성이 생기나 봐요. 그 동네와 나를 함께하는. 그래서 집을 자가 소유한 사람은 이웃에 대한 신뢰도가 자가 소유하지 않은 사람보다 높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런데 그렇다면은 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신뢰도가 낮은, 그러니까 난 못 믿는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일반적인 신뢰도는 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치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요 하실 수도 있지만 샘플 사이즈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봤을 땐 유의미하게 나왔거든요. 자, 그럼 이게 뭘까요? 집을 소유한 사람은 내 이웃에 대해서 신뢰도가 높다. 그건 어느 정도 이유가 갈 것 같지 않으세요? 내가 이 동네 살아야 되니까 나는 여기서 뭐 이사도 갈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꽤 오랫동안 살 생각을 해서 집을 샀으니까,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꽤 많은 돈을 투자를 했으니까 우리 동네가 잘 됐으면 좋겠고, 그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이웃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소셜 캐피탈이 높은데, 세입자의 경우에는 그 정도의 어떤 뭐랄까 로열티, 이 동네에 대한 충성심 이런 게 부족한 거죠. 근데 재밌었던 거는 이웃에 대한 신뢰도와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신뢰도, 그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특별한 구가 있더라고요. 제가 구마다 다 체크를 해봤더니 어느 구일 것 같으세요? 네? 서초구? 서초구 아니에요. 비슷해요. 강남구. 강남구민들을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강남구민들이 굉장히 이웃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고, 반대로 일반적인 사회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신뢰도는 낮은 편이었어요.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수치가 높고 낮고 이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부동산 정책 나오고 이럴 때 강남구민들 뭐 강남구에 뭐 어떻게 한다 얘기가 나올 때 조금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안에서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물론 이제 굉장히 소득도 많으시고 부유하신 분들인데, 그런 식으로 딱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본인들끼리 정체성은 굉장히 강해질 수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는 우리들을 싫어하는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사회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신뢰도는 좀 낮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본인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집을 넘어서서 이제 이웃이라는 공동체에 대한 신뢰잖아요. 그리고 로열티, 충성도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정체성이 강해지면 저기서 보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타성은 어떻게 될까? 더 강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이 움직인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내 정체성이 강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라는 그런 울타리를 치게 되면은 그들이 꼭 존재를 해야 돼요. 이게 우리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이런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규정 짓기 굉장히 어렵죠. 규정을 지어줄 수는 딱 하나, 정말 명확한 거는 그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다른 걸로 우리와 그들로만 다 구분 지어지면 모르는데, 대체로 우리는
되게 잘나고 싶고 좋기 때문에 좋았으면 좋기 때문에 정의롭고 착하고 선하고 이렇게 좋게 만들고 싶어요. 근데 그러려면은 또 그들은 정의롭지 않고 착하지 않고 비도덕적이고 이런 식으로 매도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움베르토 에코의 굉장히 재밌는 에세이에서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인류의 역사는 항상 그래왔다. 우리를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악마화시키는데 굉장히 익숙하다. 그렇다면은 공동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 의식을 가지기 위해서 신뢰를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배타적으로 발전을 해서 그들을 배척하게 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근데 이런 어떤 공동체 의식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라는 게 가장 강하게 표현되는 집단. 많이 세다. 종교도 있고요. 정치도 있고요. 민족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우리가 민족 얘기 많이 하죠. 특히 한국은 참 민족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민족주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자, 민족이 무엇인가? 이게 제가 막 사진을 찾아봤거든요. 누군지 아시죠, 이분? 네, 다 배웠을 거예요. 이분 누군지 아시죠? 단군 할아버지. 그리고 이게 벽화인데 고구려 백제 신라 이게 벽화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신들의 복식. 그리고 그거는 이제 구한말에 찍은 사진인데요. 자, 한민족이란 말 되게 많이 듣고 우리 살았잖아요. 한민족. 그럼 제가 하나 질문 던지고 싶은 게 고구려 백제 신라 우리가 삼국 통일을 하려고 그렇게 많이들 싸웠다 그러는데 이 세 국가는 그러면서 같은 한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되게 많네요. 저도 별로 그런 생각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부터 그러면은 민족이라는 생각을 하고 한민족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요? 너무 자연스러운데 지금은 그죠? 한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게 언제부터 그런 생각하고 살았을까요? 근데 사실 이 민족이라는 거는 굉장히 근대적인 개념이거든요. 예, 민족주의라든지 민족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연구를 한 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대 사회에 나온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이제 뭐 유럽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은 농경 사회일 때 그때 보면은 이제 왕이 이게 중앙에 있고 그리고 영주들이 있죠. 그 영주들이 자신의 어떤 땅이라든지 봉지가 있으면은 거기에 뭐 농민도 있을 수 있고 상인도 있고 그런데 소작농도 있고요. 그럼 그 땅에서 소작을 해라, 뭐 농사를 지어라 그러면 그 소작농도 지어갖고 갖다 바치고 이런 식이 돼요. 그러면은 완전히 농경 사회 같은 경우에는 계급이 구분된 사회죠. 소작농이 있고 거기다 바쳐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귀족이 있고 뭐 기사도가 있고 뭐 영주가 있고 그 위에는 또 왕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급 사회에서는 농경 사회에서는 완전히 이제 계급이 분리가 되는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공장이 생기게 되고 사람들이 도시로 가게 되고 상업이 발달하게 되고 그러면서 움직임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서 산업 사회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생겨나는 거는 농경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조금 더 수평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지역에 살지 않아도 딴 데 가서 도시에 살아도 먹고 살 수가 있고. 근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은 교육이에요. 공교육. 내가 어디 공장 가서 일하려면은 그 매뉴얼을 좀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계에 써 있는 이거는 이렇게 작동하시오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알기 위해서 언어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언어라는 것이 예전에는 뭐 귀족들만이 뭐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라틴어로 하고 있다가 전쟁이 하고 막 이러면서 지역 언어들이 발전을 하게 되고 그 지역 언어들을 배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육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계급 사회가 조금씩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왕 같았으면은 혹은 뭐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 같았으면은 이렇게 하나의 수직 사회로 가면은 하나만 딱 잡는 게 쫙 내려가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교가 가지던 힘도 없어지고 그래서 찾게 된 것이 뭐냐? 민족이라는 거죠. 민족.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내가 뭐를 이제 동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쟁을 나간다든지 이럴 때 필요한 개념이 필요해졌는데 그거를 민족이 대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제 그런 거예요. 굉장히 돈은 많은 사람이 있고 잘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취약계층, 저소득계층. 근데 둘이 같이 일상에서는 굉장히 뭐랄까요, 그 차별이 뭐
계급은 아니지만 어떤 계층적인 괴리가 있는데 같은 민족이야 그러면은 돈이 많은 재벌이나 아니면 돈이 별로 없는 공장에 다니는 사람이나 되게 평등하게 느껴져요. 그죠? 하나의 판타지를 만들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거나 아니면 뭐 정부에서 일하거나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꽤 편해요. 그게. 그래서 이 민족이란 개념이 나타난 건데 흥미롭게도 한국 같은 경우는 이 민족이라는 개념이 언제 나타나냐. 많은 연구에 따르면은 일제 강점기 때 굉장히 많이 드러나게 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조선 사회는 굉장한 신분 사회였잖아요. 본의 아니게 이 조선이 무너지면서 신분 사회도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외적이라는 어떤 일본이라는 뭐 침략이 있다 보니까 그 일제 강점기 때부터 이 민족 정신이 굉장히 살아났다. 뭐 따지고 보면은 옛날 조선 시대 양반이 백정하고 쟤랑 나랑 민족이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쟤는 백정이고 나는 양반이고 오히려 그 사람들은 저기 명나라나 청나라의 귀족들하고 더 동질감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개념인 건데, 그래서 민족 얘기를 이렇게 우리가 가장 많이 할 때는 사실은 이제 북한하고 얘기를 할 때 하잖아요. 통일하고 얘기. 이게 어떤 기자가 프리랜서 기자가 북한을 다녀와서 찍은 사진하고 그리고 한국의 사진을 비교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많이 다르다. 사실 70년이 넘게 분리가 돼서 살아왔잖아요. 거의 100년에 가까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젊은 세대한테 통일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별로 이렇게 관심 없어요. 솔직히 꼭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해요. 내놓고는 말 못해요. 그러면 괜히 혼날까 봐. 네. 이게 굉장히 다른 거죠. 그럼 통일이 된 다음에 그럼 우리는 지금도 우리 한국 내에서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데 북한과의 다름을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 굉장한 이질감을 느낄 텐데. 그게 굉장히 큰 과제입니다. 근데 다른 국가도 이런 통일되지 않으니까 죄송합니다. 굉장히 다민족이라든지 다인종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집단이 모여서 살면서 그래도 하나의 국가를 꾸역꾸역 가는 국가가 있어요. 제가 멕시코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멕시코 같은 경우는 한 100년 정도 1800년대 초반에 독립을 하고 한 100년 정도 굉장히 헤맸어요. 독재 국가에다가 뭐 전쟁도 하고 어쩌고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1900년도 초반에 겨우 정부가 수립이 됐는데 정부를 수립한 이제 오브레곤 대통령이 생각을 해보기를 얘가 이 국가를 끌고 가려면은 뭔가 하나의 응집된 어떤 개념이 필요하다. 그게 민족이 되든 뭐든. 근데 이 멕시코는 민족을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가 이 난관에 빠지게 됐죠. 자, 멕시코의 민족은 뭘까요? 우리는 그냥 뭐 같은 동네에서 비슷하게 살았으니까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그냥 한민족하고 그냥 퉁치면 되는데 멕시코는 인디오도 있고 스페인에서 침략한 사람들도 있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고 너무 복잡하죠. 그럼 멕시코의 민족의 시작은 어디로 봐야 될까? 그럼 인디오로 본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 스페인에서 온 사람들이랑 이렇게 합해진 사람들은 뭐지? 다 침략자인가?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스페인하고 많이 섞여 있는 이 사람들을 다 포함하려면 그럼 스페인이 침략한 때부터 우리가 민족이 시작됐다 보면은 세상에 어떤 민족이 침략당했던 데부터 역사를 만들어 갖고 쪽팔리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들어낸 개념이 메스티조라는 스페인과 인디오의 혼혈을 우리가 메스티조라고 얘기를 하죠. 이 메스티조를 우주적인 인종이다. 선이라는 인디오하고 침략자인 악이 같이 합해서 승화가 돼서 우주적인 인종인 메스티조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헤니스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쫙 만들어서 역사책에 뿌려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근데 역사책에 뿌리는데 당시에 이제 멕시코 사람들의 문맹률이 80%예요. 그래서 고안하는 방법이 그림을 그리자. 그래서 멕시코에 대통령궁에 가면은 요 벽화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벽화인데 뭐 사진이나 이런 거에서 보셨을 거예요. 여행 잡지 이런 데 보실 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디에고 리베라라는 굉장히 유명한 화가죠. 프리다 칼로의 남편이기도 했습니다. 아세요? 아시죠? 네, 진짜 나쁜 놈이에요. 네. 네, 거의 뭐 멕시코판 이태오예요, 이태오. 근데 하여튼
이 사람이 이제 그려낸 벽화죠. 벽화를 통해서 만들어낸 민족 신화를 사실은 그린 거죠. 이런 식으로 신화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굳이 신화를 안 만들고 자연스럽게 형성된 민족은 아니지만 하나의 국가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이루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민족, 다인종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나라는 어디예요? 미국이죠, 사실은. 네. 뭐 그 외에도 많은데 사실은 많은 뭐 인종들이 살고 민족들이 살고 있고 이 생각하면 딱 미국이 먼저 많이들 떠올리실 거예요. 근데 이 민족 이제 미국 보면은 다 이민자예요. 우리가 이민자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처음부터 영국도 사실은 뭐 이민이라고 말하기 뭐하지만은 건너가 산 거고, 그래 지금 이제 보면 이제 아일랜드계 이민자들 그리고 영국계 이민자들과의 어떤 알력을 다툰 이제 영화죠. 네, 갱스 오브 뉴욕에서 진짜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이 경우도 있고, 그리고 다들 아시죠? 이탈리아계 이민자 네, 대부입니다. 대부 마피아들이 나오는. 그리고 이 사람도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조 디마지오라고 이탈리아계 이민자 출신 야구 선수고요. 아시죠? 이분들은. 이 사람도 야구 선수예요. 야구 선수인데 알렉스 로드리게즈는 굉장히 유명한 선수고, 네 대단한 언니입니다. 제니퍼 로페즈. 네 푸에르토리코 사실 출신의 이제 이민자죠. 어떻게 보면은 다 이민자들로 구성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외에도 또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구성원이 있죠. 바로 흑인입니다. 요새 뭐 흑백 갈등이라든지 또 인종 문제라든지 이것 때문에 말이 많은데, 자 흑인들은 노예로,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노예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링컨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면서, 그리고 노예 해방을 주창을 하면서 남북 전쟁이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 지금 이제 미국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정말 괴롭죠. 네, 저도 이런 사람 되게 싫었어요. 질문한 사람. 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는데 뭐냐면요. 이게 원래는 애니메이션으로 나와야 되는 건데 죄송합니다. 드리려는 질문은 그거였어요. 미국이 The United States of America가 복수냐 단수냐. 사실 이 그림을 보여드리지 않았었으면은 이제 다 헷갈리셨던 분이 많을 것 같은데, 복수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럼 R로 쓰이고 do로 쓰이고 이런 식으로. 그럼 단수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복수냐 단 헷갈리죠. United States잖아. S 붙고. 그죠? United States of America인데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단수로 복수로 쓰였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구글에서 어떤 사람이 그 여러 가지 문헌들, 그러니까는 뭐 소설이라든지 잡지라든지 팜플렛이라든지 뭐 이런 데 다 나와 있는 문헌들을 조사를 해서 또 United States of America가 들어갔는데 이게 어떤 동사로 어떻게 쓰였는가를 조사를 한 거예요. 봤더니 지금 여기 보이시죠? 요때까지는 복수로 쓰인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근데 여기를 딱 지나니까 단수로 쓰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은 복수로 거의 안 쓰고 지금은 단수로 쓴다는 거죠. 예전에는 복수로 썼는데 지금은 단수로 쓰고 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남북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미국이 처음에 13개 주로 독립을 하면서 출발을 했을 때는 서로 간에 사실 뭐 믿는다든지 우리는 한 국가라든지 그래서 우리처럼 막 우리가 일제에 한 거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얼기설기 얽혀져 있던 13개의 주가 사실 돈 때문에, 세금 때문에 영국에 한 거에서 독립운동을 한 거거든요. 독립운동도 아니고 독립전쟁이죠. 그래서 서로 간 유대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노예 해방을 하겠다 그러니까 남부의 경제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노예 제도에 굉장히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경제는 망가지라는 거야? 그럼 남부는 어떻게 되라는 거야? 한 거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연방에서 탈퇴를 하겠다. 근데 연방정부에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막고 나서면서 일어난 게 남북전쟁이에요. 그래서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누구의 승리로 끝난지는 다들 아실 거고, 그렇게 되면서 다시는 그 어떤 주도 연방제도에서 우리가 탈퇴하겠다는 말을 못하는 강력한 미국이라는 하나의 국가가 완성이 된 거죠. 그 역사에 의해서, 전쟁에 의해서 하나의 국가, 민족이라고까지는 말을 못하지만 굉장히 하나의 단일한 국가가 완성이 된 경우가 미국의 경우인 거예요. 자, 제가 뭐 다시 한번 얘기를 이제 다시 이민족으로 얘기를 해보면, 요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반이민 정책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민을 정말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예전에는 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민자들이 미국에 들어오면은 경쟁력이 높아지고 우리나라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보시다시피 훨씬 더 많습니다. 자, 미국 우리 생각했던 거 좀 다르죠, 그죠? 네, 우리가 뭐 이민 국가가 돼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는 정말 다 다른 이 민족들, 인종들, 집단들이 같이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미국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랑 살수록 훨씬 더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할까? 이 사람들 다 아시죠? 얼굴들은 다 보면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면요. 맨 위에 있는 이 사람은 사티아 나델라라고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입니다. 인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둘, 네, 레리 페이지하고 세르게이 브린, 그 구글의 창업자죠. 레리 페이지는 이제 미국에 태어난 사람이지만 세르게이 브린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건너온 유대인이에요. 네, 부모님이 6살 때, 자기가 6살 때 부모님이 다 이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네, 아마존 제프 베이조스.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이 남자. 네. 이 사람은 원래 친아버지는 덴마크계 미국인이었고요. 그 양아버지가 있는데 이 양아버지가 쿠바에서 건너온 정말 호롤단신 건너와서 굉장히 성공한 이민자예요. 자기가 양아버지를 너무너무 존경하고 자신의 롤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구글의 CEO인 순달 피차이. 그냥 이름만 들어도 알겠죠. 인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미국이란 나라를 구성을 하고 이렇게 많은 탤런트들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IT를 이끌어가고 미국을 최강국으로 이끌고 가고 있고 미국 사람들은 그게 미국의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행정명령 내놓고 그랬을 때 막 뭐 JFK 공항 가서 막 항의하고 뭐 시위하고 뭐 변호사들 나서 그런 게 그 사람들이 뭐 도덕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고 또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되고 뭐 우리가 이거는 인간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 사실은 그게 미국의 힘의 원천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 거였어요. 물론 이제 도덕적인 부분도 생각은 했겠죠. 뭐 그렇겠지만은 근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전쟁으로 인해서 하나의 국가가 완성이 되고 그리고 성공 신화로 인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되는 근데 그게 공동체를 유지하게 되는 하나의 힘이 됐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네, 제가 하나 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 이렇게 딱 보시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네. 네? 누구신지 그죠? 누구신지 저도 모르겠어요. 네, 누군지 모르겠는데 딱 3명을 보는 순간 저 3사람은 한 명은 백인이고 또 다른 한 명은 흑인이고 마지막 한 명은 아시아인이죠. 그죠? 그렇게 생각 안 드셨어요? 네, 저는 이 사진도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자, 셋이 다르네. 다른 인종이네.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경찰. 그죠? 근데 사진 딱 보고 한 명은 백인이고 한 명은 흑인이고 한 명은 아시아네 라는 생각이 먼저 드셨어요? 아니면 경찰이네? 라는 생각이 먼저 드셨어요? 경찰. 똑같이 백인, 흑인, 아시안계인데 제복을 입혀놓으니까 그냥 경찰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면서 본능적으로 자기와 가까운 사람의 친밀감을 느낀대요. 그거는 차별도 아니고 뭐 누구를 뭐랄까 이렇게 무시하는 것도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생후 뭐 한 1년 된 아기한테 이제 아이가 만약에 백인이면은 백인 사진을 보여주면 훨씬 더 반겨듣는데요. 아시아계 사진을 보여준 것보다. 그거는 자기랑 비슷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아주 본능적인 그런 친밀감이죠. 그런 거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뭐 우리가 뭐 차별이나 뭐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해서 억지로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할 수 뭐 물론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되지만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한 방법은 사실은 이 제복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제복으로 나타났지만 저는 이거를 우리 사회 보편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어떤 규율, 법, 상식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다른 개인들이 모이고 또 다른 집단들이 모였지만은 우리가 모두 공유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어떤 법이나 제도나 규율이나 이런 게 있다면은 이 제복처럼 작용을 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 다름을 우리가 굳이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자, 이게 뭐냐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경제학자 중에 윌리엄 이스털리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경제 개발, 뭐 발전학 이런 걸 한 사람인데 예전에 그 지금도 이렇게 마그레브라고 부르기는 해요. 이 마그레브 지역이 여기 보시면 이제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지역인데 여기에 이제 유태인들이 또 많이 살았었어요. 유태인들이 우리가 뭐 다이아스포라 그래갖고서 막 이제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이 지역에도 많이 살았는데 여기에 살던 유대 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던 건 그 신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유대 가족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뭐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이제 자기 유대교를 믿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한 신뢰. 그래서 아무리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뭐 물건을 주고 뭐 이런 데에서 이 사람은 유대인이니까 우리의 같은 공동체니까 믿고 했다는 거예요.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업을 증결을 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대요.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대요의 방점이 있어요. 옛날 얘기예요. 그죠? 마그레브라고 우리가 이제 지역을 해서 부르긴 하지만 이 예전에 여기 마그레브라는 그 상인들 이름 우리가 기억은 잘 못해요. 사라졌죠. 근데 이거는 제노바입니다. 제노바도 비슷한 시기에 굉장히 융성을 했어요. 이탈리아에 있는 항구 도시죠. 지금도 있어요. 여기는 항구 도시고 또 뭐랄까 그러니까 교육을 많이 하는 데니까 온갖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북아프리카에서도 오고 뭐 지중해 근처에 있는 유럽 국가에서들도 오고 그래서 거기서 막 무역을 하고 돈 거래를 하고 막 금융이 발전하고. 근데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그냥 우리가 같은 민족이야 뭐 종교야 이런 어떤 하나의 무슨 신뢰, 우리끼리의 신뢰 이것만 갖고선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종교가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뭘 만드냐? 법이나 규율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요. 근데 법이나 규율은 종교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민족이 달라도 다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파고들지 못하는 분야가 아니죠. 파고들지 못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아까 전처럼 마그레브처럼 그냥 우리가 유대인이어야 되고 유대교를 믿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태생부터 난 유대인이 아니니까. 근데 역사가 몇백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여태까지 남아있는 것은 제노바죠. 마그레브는 사라지고 제노바는 아직도 상업도시로 이탈리아에서 상당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놀라운 얘기를 해볼게요. 18세기 중반에 네덜란드 아시죠? 네덜란드의 문해율, 그러니까 글을 읽고 쓰고 할 줄 아는 그 비율인 거죠. 그 전 국민 중에서 18세기 중반에 네덜란드의 문해율은 얼마였을까요? 그냥 때려보세요. 맞춘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던져보세요. 몇 %였을까요? 네? 얼마요? 90%? 30%? 30% 나왔습니다. 또 5% 나왔고요. 20%, 네, 20% 나왔고요. 60% 나왔습니다. 네? 네, 정답은 85%였어요. 놀랍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그만 국가지만 당시에 모든 무역이 오가던 곳이에요. 지리적으로 그렇고 굉장히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교육을 하고 무역을 하고 상업을 하고 회사를 만들고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계약서가 필요하죠. 법률이 필요하고 무려 85%의 국민들이 읽고 쓸 줄 알았다는 거예요. 18세기 중반에.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지탱하고 이 공동체라는 걸 만들어주고 이게 계속 역사적으로 흘러갈 수 있게 만드는 거는 신뢰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법과 체계 그리고 그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되게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뭐 우리가 이민 사회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많은 다른 국가의 국민들도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 사이의 생각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은 북한하고 통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때 돼서 우리가 이 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누구를 배척하지 않고 배타성을 제외한 채로 이끌어가고 유지할 수 있으면 뭐가 필요하냐?
신뢰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저는 보편적인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사진을 이제 다들 기억들을 하실 텐데, 자, 월드컵 때문에 신나잖아요. 막 붉은 악마티 딱 입고 나가갖고 광화문에서 막 응원도 같이 하고. 근데 우리는 굉장히 즐거웠던 기억인데 사실은 외국 사람 되게 놀라더라고요. 이걸 보고서 좀 무섭다, 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실. 근데 요새 우리가 갈등 사회라고 하죠. 이념 갈등도 많고, 세대 갈등도 많고, 남녀 갈등도 굉장히 많고. 언제 어디선가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싸웠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하고 나도 싸웠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티셔츠 빨간색 하나 입고 나가면은 모두 한마음 돼서 응원을 하고 거기선 싸우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티셔츠가 저는 뭐 여기서 보면은 좀 약간 역설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는 있지만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고 좀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할 수 있는 어떤 제도라고 봐요. 체계이고 제도이고 상식이고 법이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존재를 하려면은 신뢰도 좋고 서로 간의 의리라든지 이런 것도 좋지만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 체계, 시스템, 제도를 보편적으로 만들고 서로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이 서로의 다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초 남았습니다. 네. 여기서 저는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